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올해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사실은 9월 달에 정부에서 9월부터는 이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번복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변수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 6%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생산 물가가 10%대 13%까지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뒤집는 게 나에게 최우선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당초에는 2% 정도의 물가 안정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 상황이어서 10월까지 누계 물가 상승률이 2.2%입니다. 이미 이제 당초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날 열리게 되는데 네. 올해 전망치를 2.1%에서 2% 중반대로 그리고 내년은 1. 중반대였는데 2%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달에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35.8%가 급등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9월의 생산자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봤을 때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려면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리고요. 생산자 물가의 경우에는 또 바로 소비자 물가에 대체적으로 이제 동행하는 수치를 보이게 되는데 네. 농산물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 석유류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자 바로 물가가 반영되죠. 소비자 물가에 네.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8개월, 6개월, 11개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른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영향이 아니라 기후 이상으로 전 세계에 생산되는 물자들의 예. 영향을 또 기후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2% 10월만 했을 때는 6.2% 이래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다가 코로나19 변수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또 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를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 서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당장 이제 집에 뭘 먹을 거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떠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되는데 요즘에는 10만 원 어림도 가지고 없어요. 턱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걱정스러운 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이 식품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곡물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식품 가격 지수가 10월 달이 지난해 같은 시간, 지난해 말을 대비해서 봤을 때 22.6%가 상승했어요. 굉장한 상승률이거든요. 네, 10년 그렇죠. 만에 최고 수준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팜유, 그러니까 유지류의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산 인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이제 인력들이 봉쇄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팜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7.6%가 줄었는데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팜유 생산이 26.4% 거의 4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팜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렇죠. 주게 되고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한 1년 사이 11%가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가 작황이 악화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유가 오르니까 사실은 원유에다가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탄소 배출 규제 때문인데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 바이오 에탄올의 첨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많이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설탕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 지수도 보면 캐나다, 러시아, 미국 같은 그 주요 국가에서 밀 수출이 수확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3.2%가 곡물 가격 지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밀 같은 경우 우리는 거의 뭐 다 해외에 네. 수입하는 걸 지금 뭐 의존한다고 봐야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류 가격은 아마 올해가 그 유지된 그 수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곡물하고 설탕 가격의 작황이 좀 개선이 되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많은 식료품 가격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4936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안 오르는 건 자기 월급과 애들 성적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랑 비슷하네요. 저도 너무 찰떡 같은 멘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걱정되시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겠어요. 한숨 나오시니까 아마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본 생활비 부담이 9236님 너무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금 사실 우리가 수입 의존도 먹을거리의 기본 뭐 밀부터 시작해서 뭐 설탕 뭐 다 대부분 마찬가지죠. 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쌀을 때문에 제외하고는 네. 이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식량의 근데 경우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뭐 없어서는 안 될 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원두. 지금 커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원두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아까 설탕이 이제 사탕수 작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7월에 브라질 같은 경우 가뭄에다 물 부족 현상에다가 7월에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커피나무가 마르고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 아라비카종 수확량이 12년 새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원두 생산국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물류이동 제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지금 연고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커피값이 오르는데 그 사이에 우유값도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죠. 그러니까 원두 가격까지 오르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안 올리기가 어려운데 올리자니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두 이게 커피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싼 원두를 살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났을 때 올릴 것이냐 고민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밥 한 끼 가격을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네. 커피 가격이 걱정되는데 혹시 캡슐 커피 같은 네,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원가에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원두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가격 인상의 영향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래도 원두 가격이 오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미리 좀 사서 쟁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사재기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 우리나라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국제 물가 원자재 가격이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근데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좀 물가를 비교해 보면 네. 서울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한다고요? 아시아 주요 도시 가운데 4년째 식료품 물가가 가장 비싼 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일본이 그렇게 물가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특히나 예. 이제 먹는 거에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밥 한 끼 가격이 10,000몇천 원이야 이럴 때 깜짝 놀랐었던 놀라잖아요. 기억이 나는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뉴욕의 물가를 100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식료품을 현지 통화로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2018년 하반기 이후에 4년 연속 1등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2위가 서울의 도쿄, 나고야이고요. 그리고 홍콩이 4위, 대만의 타이베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겹살 물가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8%,
상추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배 수준 82%가 올랐고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 영향에 타격을 받아서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회복도 하기 전에 또 타격을 받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었죠. 이 공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 공군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올해 5월 11일 날 강원도 원주의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이 20대 여성인 하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장에 유서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좀 이상한 행동이 포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사가 근무하는 부서 상관인 50대 이모 준이가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23번이나 이 A 하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척이 없는데 그럼 119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신고 안 하고 여분의 열쇠가 있는지 경비실에 물어보고 그게 안 되니까 인근 마트 열쇠집까지 찾아갑니다. 결국은 부하인 주임 원사를 불러서 방범창을 뚫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50분 만에 이 A 하사가 숨진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A 하사의 책상과 노트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 이틀 전에 이 50대 이모 준이가 A 하사를 자기 차에 태워서 20분간 머물렀는데 그 당시에 블랙박스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망 전에 몇 달간 7번 이상, 최소 7번 이상 집 근처를 찾아갔고요. 예. 공군은 한 달 뒤에 이 하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순직 처리를 하고 이 이모 준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유족들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계속 재수사랑 사건 기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넉 달 뒤에 받아본 수사 기록에 네. 이 이모 준이가 3, 4월쯤에 볼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 당시에 이 A 하사가 얼굴 만지는 게 싫다고 거부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이 군 검찰이 A 하사가 숨진 지 5달 만인 지난달에 이모 준이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사 사건 수사가 끝나고 순직이 결정될 때까지 유족은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를 몰랐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지금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는 사이에 지금 이 사건 처리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고 이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열흘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수사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네. 지금 유족 측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왜 사망했는지. 네. 나중에 가서 지금 결국 기소한 단계까지 와버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요, 그 사건 당시에 방범창을 무단으로 뚫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모준이랑 그때 같이 있었던 대대 주임원사한테 공동 재물 손괴,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주거 수색 혐의만 적용해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준희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했고요. 2달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거죠. 근데 군인권센터에서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린 뒤에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기소된 날짜가 10월 14일이었는데 이 가해자가 이 중사 사건 최종 수사가 나오고 제도 개선을 위해 꾸려진 국방부 합동위원회가 해단식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이 사건을 최근에 8전투비행단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지금 해당 부대가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재판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공군 설명은 8전투비행단에서 주거침입 수사를 하는 것 별도로 강제추행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공군본부가 직접 수사한 것이지 축소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참 이런 사건 이걸 지금 물론 이제 공군이 설명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주거 침입을 했으면 그 당시에 혹시라도 뭐가 있었을 증거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이미 블랙박스는 지워진 상태고요. 국방부 성폭력 전담부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왜 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뒤늦게 왜 기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이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새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9월 말에 30대 안모 씨가 그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좀 자유롭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놀이터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5분도 안 돼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놀이터로 가던 중에 대형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는데 그 위험을 감지할 틈도 없이 이 대형견이 반려견을 공격한 겁니다. 자기 반려견을. 뒷다리가 물렸어요. 근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나중에 이제 떼어놓고 보니까 마침 뒤늦게 대형견 주인이 와서 자기의 반려견과 그 대형견을 떼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친 일도 그러니까 그걸 떼어놓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 왼쪽 발목뼈가 드러나서 살 봉합 수술을 할 정도로 많이 다친 상황이고요.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동맥이나 주요 부위 부상은 없었지만 신경이 손상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한 100만 원 정도 썼고요. 반려견도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구청이 운영하는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관리자나 안전요원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놀이터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대형견이 놀이터 인근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키우는 5마리 개 중에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줄하고 입마개 없이 개를 풀어놓은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려견도 물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치료비를 보상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는 다친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가해 견주의 태도가 굉장히 화를 나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치료에만 전념하시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났는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구청에서도 여러 번 전화가 오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끝내는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피해 당하신 분은 반려견 놀이터에 목줄 없이 그냥 풀어놓은 건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고 본인의 반려견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견주에게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가해자는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119에 직접 연락을 했고 응급처치도 도왔다. 언론에서 과장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한 책임을 지겠다. 그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를 천천히 치료비를 보상하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개물림 사고가 뭐 이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개에 물려서 보상받을 수 있게 지난 2월부터 맹견 같은 경우는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행 동물법 의무화됐어요? 그게 5개 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을 문 개는 일반 잡종견이고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데요. 이 맹견이 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맹견의 경우에 5종류의 맹견의 경우에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주인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 개들은 주인 없이 사람을 물었을 때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만 받습니다. 근데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6건의 사고를 보면 굉장히 중증 외상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다 주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그 극한된 그러니까
극히 이제 5종의 맹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관리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반려견 등록 비용을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회화 훈련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 당하신 분은 본인도 견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과태료도 실질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도 참 이거 정리 안 되고 계속되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공산당이 지난 11일 창당 100주년 역사상 3번째로 역사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사실상 중국의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역사 결의는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세계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결의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했는데 네. 이게 되게 낯설어요. 이게 뭐 무슨 중국 육중전해라고 하는 곳에서 결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렵잖아요. 우리가 네.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니까 일단 중전회라는 게 있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줄임말이 중전회입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5년에 한 번 가을에 당 최고 의결기구죠. 전국 대표대회 즉 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5년마다 연다고 했는데 이 당대회 사이에 관례적으로 7번 전체 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6중 전에는 6번째 전체 회의라는 뜻입니다. 5년마다